단기 바닥은 좀 잡힌 것 같지만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도 막 30%, 50%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빠방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TV의 수빈쌤, 이수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래도 7월 시작이 네. 좀 좋아서 그래도 전에 저희 뵀을 때보다는 둘 다 얼굴이 좀 핀 것 같아요. 네, 그때보다 확실히 약간 텐션이 좀 올라가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주식쟁이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그랗게도 또 부자TV에서 한 7월 정도에는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셰코치님이 출연해 주셔서 그 네네.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러한 장세가 펼쳐져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또 좀 좋은 환경이 교섭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처음에 약간 좀 시장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는 약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맞아요. 말하는 그런 뭐 부류도 있고 아니다 이건 바닥을 찍고 뭐 반등을 할 것이다 이건 바닥을 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중립을 좀 지키려고 해요. 네네. 저도 시장을 예측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장은 좀 예측하기가 많이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측을 할 때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좀 올라오는가 싶으니까 이 바닥이 잡힌 거냐, 이제 막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이르지 않았나.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지표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저희 채널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최코치님이 더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최코치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단기 바닥은 좀 잡힌 것 같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시장에 있어서 지수의 바닥을 정확하게 몇 포인트라고 딱 예측해서 잡기는 솔직히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솔직히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좀 늘릴 만한 타이밍이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볼 때는 저는 좀 심플하게 가거든요. 시장의 지금 하락을 이끌어냈던 그 악재가 해소가 됐다면 저는 좀 자신 있게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편이긴 해요. 그게 비록 최바닥은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무릎 정도 올라왔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주식 비중을 좀 늘리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결국 러시아 전쟁 이슈가 얼마나 장기화가 될 것인가. 최근에는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슬슬 좀 휴전이나 좀 종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좀 염두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안정세도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안정세만 사실 단발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연속적인 흐름, 제가 봤을 때는 2-3개월 정도 연속적인 흐름이 좀 나온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또 시장이 쇼크를 먹었었던 게 금리의 뭐 빅스텝 이후에 또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왔던지라 그로 인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도 물가에 좀 진정세가 연이어 좀 나온다면은 그런 충격들은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하반기 들어서 점점 지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중 간의 좀 분쟁 이슈가 점점 좀 커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또 수혜주들 제가 또 어필하고 좀, 인사드릴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시장 자체는 사실 아직 굵직굵직한 큰 악재가 완벽하게 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닥이 잡혔다라고 쉽사리 예측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반등장을 활용해서 포트 점검을 하고 현금 챙길 수 있을 건 좀 챙기면서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수준,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한
1개월 정도 네. 단순하게 확 둔화되는 그런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한 최소 2, 3개월 정도 네네. 좀 둔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포인트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도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뭐 피크아웃은 끝났다. 이제 뭐 0.5% 올리고 그다음에 0.25% 한두 번 올린 거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또 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인간이 최바닥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네. 대신에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요소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온 상황에서 한 무릎 정도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앞서서도 이제 또 타 채널 가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는 딱 그냥 두 가지 투자자 분류로 구분 지어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좀 호흡 길게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과거에 이제 5, 6월 같이 증시가 하루 만에 막 3% 이상 이제 급락을 하면서 투매장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주워 담으면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현금 비중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그 가뜩이나 없는 현금을 쉽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덜 먹는단 마인드로 차라리 잃지 않고 좀 덜 먹는단 마인드로 좀 현금 아껴놨다가 온전하게 좀 추세적으로 상승장이 좀 다시금 나온다면 그때 좀 더 자신 있게 배팅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투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약간 인하 스탠스로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해야지 네네. 지금같이 약간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약간 좀 시장에 올라오면서 이 개별주들의 흐름이 약간 네. 좀 인상적이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개별주들이 약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8월 초잖아요. 네, 맞아요. 8월에 약간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들은 무엇이 있을지 투자 아이디어 뭐 관련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바로 올라가나요? 아마 제가 내일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8월이 좀 네. 시작한 마당이라 네. 8월 유망주를 좀 꼽아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네네. 이게 9월이면 모르겠는데 사실 전 남들보다 한 스텝, 두 스텝 정도는 좀 빨리 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8월 유망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7월에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8월 유망주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저는 크게 좀 두 가지를 봤어요. 일단 지금 시장이 반등장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뭘 좀 더 체크를 해볼까 역시나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실제로 요즘 시장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특히나 성장주들이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제 오늘 보니까 게임주가 갑자기 단기적으로 막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요인을 봤더니 게임주 대장격이라고 좀 불릴 수 있을 만한 위미드 실적이 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쫙 쏠린 게 아닌가 싶은데 8월에 과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을 수 있을까를 본다면 일단은 1차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가 역시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상반기 때 스마트폰 시장 안 그래도 중국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좀 부진했었는데 하반기 때 그래서 삼성은 폴더블 폰, 애플은 아이폰 14로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긴축 경영을 펼친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아이폰 14에 대한 생산 물량은 사실 꺾지 않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아이폰 그 조립을 최대로 많이 하는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폭스콘 업체가 이제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력 충원을 확 땡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인센티브를 200만 원씩 줄 정도로 어떻게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그만큼 야 우리 이번에 아이폰 14 이만큼 만들 건데 너네가 이만큼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폭스콘 입장에서도 그렇게 2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줄 정도로 인력을 지금 충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긴축 경영을 펼친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에는 스마트폰에는 굉장히 지금 승부수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 부품들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폰 관련 수혜주들은 한 차례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노텍이랑 BH가 있었는데 이런 애들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삼성의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아직 수급이 막 많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아이폰에는 아무래도 좀 관심도와 기대도가 높은데 폴더블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폴더블 3 시리즈가 나왔을 때도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출시 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감을 안 가지면서 관련주 역시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출시 이후로 웬걸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다 보니까 출시 이후로 관련 부품주들이 단기적으로도 막 30%, 50%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폴더블 4 출시를 앞두고 한 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폴더블의 흥행 여부를 좀 파악을 해본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아니더라도 그때에 맞춰서 짧게 치고 빠지는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터사 좀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사들도 최근에 사실 리오프닝 시기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주요 굵직굵직한 아티스트들의 컴백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월드 투어라든지 콘서트 일정들을 또 꽉꽉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데 그럼에 따라 지금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빠방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엔터사가 성장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도 큰 관심들을 받지 못했지만 게임주가 단발적으로 좀 올라간 흐름처럼 사실 엔터주도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한 또 아티스트 컴백 일정까지 모멘텀이 좀 더해진다면 그래도 단계적으로 한 타이밍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지금 YG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빅뱅도 거의 이제 완전체가 해체된 만큼 주력 아티스트가 이제 블랙핑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블랙핑크가 계속해서 컴백을 미뤄오다가 올해 하반기 때는 또 컴백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컴백 일정 전후로 해서 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JYP 같은 경우에서는 또 트와이스 컴백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일정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터사들이 3, 4분기 때 주요 아티스트 컴백과 함께 월드 투어 이런 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정들에 좀 민감하신 분들, 엔터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경기 둔화된다라고 해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인지 한 6월달에 다 같이 폭락한 다음에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일이 언팩 행사인가? 네, 그걸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일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뭐 사전 판매 예약? 네. 그런 것들을 스케줄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하시면서 네네. 뭐 일정 관련해서 또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힌지 관련해서 뭐 KH 바텍, 맞습니다. 그쵸? 뭐 그다음에 뭐 파인테크닉스 네. 그런 주식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호 필름 관련해가지고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네네. 그런 기업도 있으니까 물론 이거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를 하셔라.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그 뭐지?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관련 기업이라든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디서 말씀해 주시죠?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혹시 제가 깜빡했나요? 이게 좀 중반부 이후로 중반부 이후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해요. 그럼 그 부분은 40년 만의 위기.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하락장보다 더 큰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대표님이 또 부자TV 채널에서 또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웬 생뚱맞은 소린가 우리가 앞으로 더 힘든 순간이 남아있는가 네. 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에 있어서 그런 순간이 좀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혹시 네. 투자하실 때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드세요? 이게 사실 하락하는 게 힘들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투자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시장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빠질 때 그때가 사실 힘들다기보다도 막 화가 나요. 그쵸. 열이 받고 막 그래요. 이게 저도 뭔가 비교를 하기 싫은데 이게 주변에서 자꾸 막 상승장일 때는 특히 돈 번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주식을 특히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랑귀이신 분들도 쉽게 돈을 버는 장세가 좀 상승장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잡아놓은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안 오르고 계속 약간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달리는 말이 더 빨리 달리는 장세가 맞아요. 상승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버는 장세가 나와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분명히 사람들은 좀 돈 벌고 있고 시장도 좋은데 왜 내 종목은 빠지나? 왜 나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나? 사실 하락장 때는 어느 정도 같이 좀 공동체 의식이 펼쳐지면서 그래 우리 다 같이 힘드니까 맞아요. 나 돈 벌고 나 돈 잃고 있고 너도 돈 잃고 있는데 그럼 같이 이겨보자 이겨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남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혼자 못 벌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힘든 순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이 주식시장이라는 놈은 하락했다면 결국에는 다시 또 상승하게 되는 게 주식시장인 만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찾아왔을 때 상대적 박탈감에 좀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려면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좀 반등장 때 어떤 종목들이 좀 비교적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상승장이 더 지속이 됐을 때 그렇게 좀 초반부터 끼를 보여놨던 종목군들이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항상 매번 이렇게 상승 하락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 다가오는 또 새로운 상승 사이클 때는 기존의 주도주가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또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잡고 있는 종목군들은 다 과거에 좋아 보였기 때문에 사놓으셨던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미래에도 더 좋아질 것이느냐? 아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거보다는 다른 애가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생각하시면 반등장 때 그렇게 좀 애매모호한 종목군들은 비중을 좀 과감하게 좀 덜어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눌린다면 오히려 내가 새롭게 공부했던 좋은 기업들을 좀 모아가는 타이밍으로 그렇게 미래의 상승 사이클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뭐 인플레도 가속화되고 기준금리 인상도 가파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선택한 종목과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고 난 뒤에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는 확실히 좀 명확한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잘 참조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이런 상황에서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부터 사실 다 같이 빠졌는데 올라오는 각도는 다 달라요. 지금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모든 종목이 거의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그 폭락했던 부분을 다 만회를 하고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기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시장이 명확히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트를 한번 교체를 할 때 어떠한 종목군으로 내가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지 미래의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 될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더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 보여서 3년의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2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매출이 그런 차원에서 또 볼수록 정말 좋은 주식이 한 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저번에 또 여기 달란트 투자에 나왔을 때 또 강조했던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사실 상반기 때부터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 보여서 계속 좀 가는 데마다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곤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못 샀고 제가 성격이 워낙 보수적이라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가 안 오면 좀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지 하는데 자꾸 기업의 가치는 더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가격이 자꾸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게 저는 좀 못 잡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냐면 LG이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아까 사실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 8월 유망주 말씀드릴 때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 애플이 긴축 경영을 펼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부만큼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생산량만큼은 어느 정도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잘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 입장에서 전 세계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긴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만큼은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요, 이 아이폰 14가 사실 거의 한 5, 6년 만에 카메라 성능이 거의 2배가량 상승하게 되는 모멘텀을 띈 또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애플이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음 아이폰 15에는 또 어떠한 변화를 스마트폰에서 주려고 하는가. 자, 사실 전 세계 1위 기업이 스마트폰에 집중을 했고 그 스마트폰 내에서 어디에 또 포커싱을 맞추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아이폰 15에서는 이 스마트폰 최근 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툭 튀어나와 있어요. 네. 두께가 굉장히 큽니다. 후면 카메라 보시면. 그래서 이걸 카툭지라고 일명 부르는데 이 모양상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딱 일자로 돼야 이제 뭐 놓고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요즘 많이들 쓰시는 게 그립톡 많이 쓰시잖아요. 어찌됐든 아이폰 15에서는 이런 카툭지를 좀 없애고 잔망경을 이제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굉장히 또 슬림해지고 성능도 더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폰 14에도 카메라 성능을 좋게 만들었는데 아이폰 15에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카메라 성능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주요 카메라 부품을 누가 또 납품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 바로 LG노텍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잔망경의 탑재율이 지금 전망치가 나오는 게 LG노텍의 비중이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아이폰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에 집중하면 할수록 LG노텍은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 그만큼 카메라 하나를 팔더라도 비용이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LG노텍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의 채택률이 더 높아진 플러스 하나를 팔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과의 공급망을 계속 유지만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애플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특히나 카메라에 집중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관 리포트를 보면 애플이 이 카메라를 고성능화해서 결국 메타버스 기기와 동기화를 하려고 한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멀미 증상을 줄이고 굉장히 또 다방면의 컨텐츠를 우리가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애플은 또 내년 초에 메타버스 첫 번째 버전의 출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바로 LG노트의 카메라 모듈이 납품될 거란 전망은 좀 낮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버전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이 좀 비교적 낮은 중국 쪽 업체와 협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버전부터는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또 LG노텍 같은 경우 글로벌 메이저 메타버스 디바이스 출시하는 주요 세계 기업에게 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만한 좀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노텍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존에는 스마트폰 위주로 사업을 펼쳤다면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도 발뻗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놓였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고 자,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3년의 성장 동력이 이미 확보됐다라는 말이 나와요. 뭔 말이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아이폰 14, 그다음 내년 초에는 메타버스, 내년 하반기 때는 아이폰 15, 그다음에 24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전장 부품과 FCBGA라는 기판. 사실 기존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거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이쪽에다 해놨어요. 사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국면, 금리 인상기에 기업이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 건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노텍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
기존에 투자로 벌려놨던 공장들이 24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매출이 또 다각화가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까지도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노텍의 투자는 사실 저는 2, 3년 이상 장기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가히 또 보면 볼수록 공부해 볼수록 좋은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폰 판매 호조에 따른 카메라 이쪽도 이제 실적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으로 봐서는 또 뭐 메타버스, XR 기기라든지 그쪽에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더 길게 봐서는 또 전장 쪽이라든지 네네. 계속해서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시장이 흔들려도 좀 잘 버티는 그런 흐름이 있고, 그래서 이제 LG이노텍의 최근 주가를 보면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오히려 계속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시장에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게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접근해봐도 확실히 좀 괜찮긴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애플 밸류 체인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견고하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애플한테 뭐 수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시설 투자 공시를 한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많이 빠졌는데 또 다시 반등을 쫙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기업들은 잘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네. 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들었는데 이거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사실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말 간절히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계발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도 좀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또 인상 깊게 느꼈던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어찌됐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내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기존의 내 삶은 어느 정도는 크게 부유하지 않았던 걸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과거가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내 과거 살았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무언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를 받아들이든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든지,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든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과 그 다음에 돈, 체력은 너무나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24시간을 기존 과거 루틴대로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게 일이든 취미활동이든 뭐 사람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 고정되어 있던 내 루틴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는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든 부자가 되고 싶든 간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사람 관계든 취미활동이든 아니면 일이든 아니면 투자든 모든 것들 다 봤을 때 나의 미래에 내 가치관, 내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부터 과감하게 저는 쳐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내 포트에는 이미 잡초와 같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언제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존버하는 거 정답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져간다고 다 돈 벌었으면 다 누구나 떼돈 벌었겠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쳐낼 건 쳐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저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과 계속해서 술 먹고 막 게임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면 미안하지만 정이 많더라도 쳐내야 될 건 쳐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 내가 새롭게 승진하고 싶으면 기존의 말단에 내가 하던 업무들은 쳐내야죠. 밑에 후임이 들어오면 후임하게 떠넘기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레버리지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또 값진 곳에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는 일단은 기존에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서 좀 쓸모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나에게 정말 내 미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만한 것들은 과감하게 쳐내는 것부터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손절함에 앞서서 자기한테 불필요한
그런 네. 방금 만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헛된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으니까 또 최근에 본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사실 딱 보면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기사긴 해요. 주변에 금수저가 많으면 네. 그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약간 그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또 대표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서 보면은 그만큼 주변에 이제 뭐 부자들이라든지 뭐 열심히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들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는 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나도 역시나 약간 좀 그 수준에 맞춰서 될 가능성이 있다, 약간 그렇게 또 보여지네요. 그렇죠. 인간은 또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수저들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또 돈 버는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맞아. 확실히 이게 담화가 크신 분들은 네. 투자하는 그런 대상도 좀 다르고 보는 뷰도 다르고 확실히 다르세요. 네. 다르고 일단 진취적이시고 긍정적이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집행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집단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야, 하지 마. 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 돈 그냥 그대로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지키고만 있으면 계속해서 물가는 높아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자꾸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미 투자해서 또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으면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고인물은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 좀 바뀌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네. 정말 정이 많아서, 저도 인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주요 좀 끈끈한 관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또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진짜 그냥 노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술 먹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운동하거나.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핸드폰을 바꿨어요. 바꾸고 제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추려갖고 그분들한테만 번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욕을 많이 먹었죠. 쟤 지만 산다고 저런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맥이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갈 수 있는 인맥이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 좀 하게 되고, 특히 어렸을 때 그렇게 좀 재미로 만난 모임은 내가 뭐 술을 안 먹으면, 게임을 안 하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이거를 끊어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역시 같이 끊어내는 게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과감하게 좀 선택을 했었어요. 큰 돈이 어디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가? 그때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이에요. 이쪽에서 주요 핵심 투자처가 나오겠구나. 단계적으로 충분히 홍보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40년 만의 위기임에도 오히려 이제 기회인 주식이 있다. 네. 그러면서 초호황기에 정말 10배어까지 가능한 그런 주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랑 이제 제가 또 우리나라의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한 거랑 좀 같은 내용의 주제인데요. 네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제 미중 간의 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다가올 만한 상승 사이클 때 이런 주식들이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의 주식인데, 자, 이런 거를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들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뭐가 자꾸 이슈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막대한 자금이, 돈이 어디로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할 때 이건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뭘 많이 보냐면 큰 돈이 어디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가,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돈의 물줄기를 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돈의 물줄기에 내가 서 있기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40년 만의 위기 왜 찾아왔느냐? 일단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발이 됐죠. 이게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가장 크게 또 이슈화가 됐던 게 바로 러시아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대표적으로 곡물, 식량과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에너지와 곡물에 대한 공급이 좀 축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완전 점핑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화두가 됐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40년 만에 위기가 왔다.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이 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위기의 순간 때 이러한 곡물가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또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역발상으로 좀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전 세계는 신냉전 시대 탈세계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나와서 한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럽은 지금 미국과 그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좀 동맹 구조를 견고하게 더 갖춰가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은 중국과 중동 쪽과 이런 동맹 구조를 견고하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를 발표하냐?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4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밝힙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화석연료를 수입해 와서 썼던 유럽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되려고 하는 부분이고, 무려 400조 중에서도 300조를 태양광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에 정말 많은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 태양광 관련주가 한 차례 급등을 또 했어요. 맞아요. 왜 했냐면 이거는 또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사실 바이든 집권 이후로 계속해서 이 기후변화, 즉 친환경 쪽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정책적인 부양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내세우고 싶었지만, 상원에서 조 맨친이라는 상원 의원이 이를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트럼프 정권 때 풀어놓은 돈이 워낙 많았고, 코로나 때 더 풀었고 해서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데, 이로 인해서 지금 경제까지도 침체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속히 말해 욕이 나오는 거죠. 돈을 더 푼다고? 제정신이야? 진짜 당신 미쳤어?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예요. 자, 이런 상황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계속해서 고수하는 건 뭐예요? 결국 친환경 살리자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확충해서 여기에 인력 충원해가지고 경제 살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 중국 이쪽으로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쪽, 러시아, 중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어찌 보면은 공공의 적을 배척화하면서 자국민에 대한 자체 생산 기지를 확보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긍정적인 게 또 뭐가 겹쳤냐면 7월 들어서 곡물 가격과 유가 가격이 살포시 좀 안정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 맨친 상원 의원이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합의하는 데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내에 이 친환경 경기 부양안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미국의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부양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80조 원이에요. 자, 유럽은 400조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쓴다고 해요. 미국도 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480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친환경 신재생이 확실하게 큰 돈이 부어지게 되는구나. 이쪽에서 주요 핵심 투자처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태양광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태양광의 주요 점유율을 누가 확보해 놓고 있냐면요. 중국이 확보해 놓고 있어요. 맞아요. 네. 주요 뭐 원재료라든지 셀 페놀 만드는 것들을 전부 다 점유율 8, 90%를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그냥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그냥 대규모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치킨 게임을 펼쳐가지고 대다수의 업체들을 다 죽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대부분 많이 도산한 업체들도 많은데, 자, 이런 상황에 사실 정말 크게 위기가 처해졌었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그 살아남은 몇몇 기업에 큰 지금 호재 이슈가 뜬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 유럽과 미국이 뭐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특히나 태양광 쪽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해준다라고 해요. 근데 얘네가 고수하는 입장은 뭐냐면, 야, 하되 러시아, 중국 이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의 그 주요 경기 부양안에 주요 딱 약간 부록 같은 느낌으로 벗 하면서 뭐라고 이제 또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네가 태양광 패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차를 살 때 있어서 보조금도 지원해 줄게. 다만 조건이 있어. 너네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원자재 아니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주요 국가들, 미국 우방 국가들이 한 원자재를 비중 40~50% 이상은 채워야지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패널을 쓸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결국 중국 거 쓰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지금 태양광 비중이 8~90%인데 이걸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대부분의 또 2차전지 원재료를 특히나 히토류 같은 경우 다 중국에 대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비중을 낮추라는 겁니다. 자체 생산을 하든 아니면 한국 걸 쓰든 일본 걸 쓰든 우방국가 거를 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는 특히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기댈 곳은 어디냐?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또 대표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막대한 8~90% 점유율을 배척을 한다면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 업체에게 손을 뻗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3사 업체 LG, SK, 삼성 이런 애들이 기회를 또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단에 주요 뭐 양극재, 음극재 등등의 2차 전지 밸류 체인 기업들 역시도 새로운 또 기회를 맞아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사실 중국에게 계속 밀려서 성장세가 좀 막혀 있었던 부분, 그래서 사실 쉽사리 투자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장애물이 좀 걷어지고 오히려 활활 좀 타오를 수 있게 하는 지금 자금의 부양책들이 내세워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다가오는 상승장 때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이 국내 기준에서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펠로시 미 국무장관이 뭐 대만 방문을 한다 하면서 뭐 중국과의 긴장감이 엄청 고조됐었는데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 확실히 좀 신재생이라든지 2차전지 네. 이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린다든지 네네. 그런 흐름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 저번 달만 또 봤을 때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태양광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태양광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또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 흐름이 단발적이겠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자금이 아직 뭐 풀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막 자금이 풀어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패널을 따오면서 관련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승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나 태양광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게 대다수의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등 떠밀려 있었던지라 비교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밸류가 좀 쌉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다른 풍력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싸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눌리는 국면에서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태양광은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특히 바이든이 또 최근에 방한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과의 또 미팅을 하고 갔잖아요. 그때 주요 이제 기업들에게 요구를 했던 게 우리나라, 미국에 좀 공장을 좀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액에 대한 공제 지원을 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또 윤 정부 역시 마찬가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최대한 좀 기업들아 좀 투자를 해줘라. 이렇게 좀 공장도 좀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을 해줄게라는 정책적인 또 발언까지 해줬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이 또 하반기 때 굉장히 또 대규모 투자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차전지 말할 것도 없고요. SK, LG, 그 다음에 삼성까지 하반기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또 2차전지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셀 업체라든지 양극재 업체 대표적으로 뭐 LG에너지솔루션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LNF, 뭐 최근에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만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에 비해서 좀 싸면서 하반기 때부터 좀 모멘텀을 띨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장비주 역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현대에너지솔루션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하나솔루션, 네, 그다음에 맞아요. OCI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약간 좀 사이즈가 큰 네. 그런 기업들이죠.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OCI가 최고의 성장주였거든요. 맞아요. 기억에 나는 게 2011년에 그때 이제 에코프로 BM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때 60만 원까지 갔다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중국의 저가산 맞아요. 폴리실리콘 뭐 공급 이슈 나오면서 그때 계속 빠져가지고 정말 1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맞아요. OCI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그런 매크로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사실 그 밑에 하방은 좀 견고한 상황이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이슈가 많으니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수혜는 또 하나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커요.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워낙 시장 자체에 좀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총이 큰 기업의 주가를 올리기엔 좀 제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대 수혜주는 하나솔루션이지만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더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후 관련 법안 통과 이슈가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될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뭐 약간 일정이 딜레이 되거나 그러면 네.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 후에 10배 오를 주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8년에서 5년을 더해보면 2023년이잖아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또 강력하게 좀 뛰어들고 있고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10년 후에 100배 오를 주식이 있다. 괜찮으신가요? 네. 이 뭔가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네. 떠드는 얘기는 아니고 네. 주요 이제 전망하는 네네. 또 주요 기관에서 네네. 전망을 해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 그를 이제 제가 참고 삼아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저도 근데 사실 달란트 투자 영상을 종종 봐요. 네. 근데 같이 네. 이 부분은 네. 좀 많이 강조해 주시지 않았나 맞아요.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얘기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워낙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10배 오를 주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방금 전까지 해서 2차전지, 전기차 시장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잖아요. 전기차를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그 부양안이 통과가 된다면 신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대요. 자, 사실 기존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또 많이 판 테슬라,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받았던 보조금을 상한까지 다 써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보조금이 좀 지원이 돼줘야 얘네 입장에서도 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보조금을 어느 정도 좀 다 썼던지라 좀 쉽진 않다 라고 생각했던 찰나 이번 부양안이 통과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오는지라 대표적으로 테슬라랑 GM도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중고차 시장에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랑 GM 위주의 좀 판매량이 호조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테슬라, GM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전기차 시장에 계속해서 좀 호조될 수 있을 만한 좀 환경이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판매가 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더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연기관차에 대한 생산을 이제 판매 중단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완성차업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밖에 이제 만들어서 못 파는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점점 많아지게 되겠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전기차를 우리가 사실 처음에 만들어서 타게 된 배경은 결국 친환경이어서 친환경. 내연기관차가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해소하고자 친환경 차인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이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 이런 부분들도 사실 100% 친환경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는데,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 폐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약간 쓰레기 같은 폐배터리, 얘를 결국에는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중화학 물질이 나옵니다. 결국 환경 오염에 대한 또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끝에가 이 친환경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를 만들려면 결국 원재료가 되는 히토류를 여기저기 떼와야 되는데, 히토류가 또 대부분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랑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랑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해요. 왜? 계속해서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얘네가 자꾸 갑질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히토류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배터리를 만들고 플러스 폐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인 움직임으로 다시 좀 쓸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탄생한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입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거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해요. 분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원재료들을 쫙 추출을 해냅니다. 뭐 망간, 니켈과 같은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애들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데로 쓰는 게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인데, 자,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다시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수명이 닿으면 폐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폐배터리가 나오는 만큼 다시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자,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하실 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됐던 거는 2018년도부터입니다. 자, 근데 배터리의 수명을 봤을 때 5년에서 10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2018년에서 5년을 더해보면 2023년이잖아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내년부터는 더더욱이 발빠르게 커져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또 강력하게 좀 뛰어들고 있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강력하게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완성차 업체라든지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추출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이 굉장히 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 기술력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 중에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추출하는 그 공정을 우리가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습식 공정이 효율이 또 좋다라는 거거든요. 습식 공정을 또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부자TV 채널에서 성일하이텍 굉장히 좋다, 이거 청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다 했었는데, 거의 한 90% 정도 따에 살짝 못 미치는 네네. 주가 상승률로 상장을 하면서 또 성공적인 상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바닥권을 좀 잡는다면 장기적인 스탠스를 보면서 좀 모아가고 싶은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기술력에 대한 진장벽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은 워낙 예전부터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전기차가 2018년도부터 본격 보급화가 됐는데 예전부터 왜? 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때부터 이제 그 기술을 자꾸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용화를 했고 이미 다른 업체들보다 많이 앞서가 있는 기술적인 격차를 벌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좀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량도 많이 확보했고 이번에 또 상장도 성공적으로 했던지라 이 자금을 또 필두로 또 추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도 주요 고객사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사도 탄탄합니다. 주요 K배터리 3사에 다 또 고객사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고객사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주요 깊게 봐야 될 게 삼성이 얘한테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도 같이 함께 삼성물산이 또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삼성 관련 또 벤처 캐피탈이 계속해서 투자 지원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의 또 고객사도 확보해둔 상황에 기술적인 격차와 또 생산량에 대한 부분까지 확보해둔 기업이기 때문에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15일, 그다음에 뭐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 물량이 풀리면서 네네. 그 물량을 맞고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네. 떨어진다는 가정하이긴 한데. 그리고 뭐 앞으로 뭐 10년에 뭐 10배, 뭐 그다음에 뭐 한 2, 30년 놓고 보면 100배. 네. 솔직히 너무 좀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 그래요, 사실. 네, 맞아요. 그게 상당히 좀 가시적인 게 전기 시장이 성장을 하면 무조건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점유율만 그 기업이 유지만 해준다라고 네. 한다면 그 정도 성장하는 게 맞긴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면 그 성일 하이텍과 좀 같이 볼 만한 그런 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이제 폐배터리 모멘텀으로 코스모학이라는 기업이 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학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청약을 시도를 딱 2번을 했거든요. 아 진짜? 딱 2번을 했는데 네.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하나가 성일하이텍이었어요. 거의 뭐 더블 이상 가는 거 아니면은 네, 저는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 웬만하면 따상을 노릴 수 있을 거 아니면은 좀 안 한다는 마인드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청약한 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었어요. 왜냐면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서는 다 뭐 이미 자명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폐배터리에도 모멘텀을 뜨고 있는 게 일단 에코프로랑 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북미 최대의 북미 쪽에서 또 최대 리사이클링 기업인 라이사이클에 또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많은 금액을 또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화유 코발트 업체랑 또 협업을 했어요. 맞아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게 협업 과정이 또 어떻게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 공장에서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화유 코발트에 줘서 얘네가 추출을 하고 추출을 한 원재료들을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져와서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구조의 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폐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 화유코발트, 그다음에 미국의 또 라이사이클 주요 이제 굵직한 라인업을 확보해 둔 게 바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2차 전지 이후로도 폐배터리까지 본다면 모멘텀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일일 거예요. 8월 4일 기준으로 상장한 세비킴이라는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그 종목은 사실 폐배터리가 메인 비즈니스는 아닌데 얘네는 이제 그 2차 전지 만드는 공정 중에서 불량품이 발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회수를 해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소재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기업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그 자체 채널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역대급 대박 투자로 수혜를 입을 만한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계속해서 제가 쭉쭉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대급 대박 투자라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의 그 부양안이 통과된다라면 무려 480조가 친환경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크게 이 480조 원이 한쪽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한 크게 봤을 때 친환경에서 한 두 가지에 대한 물줄기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패널이 되겠고, 한 가지가 이제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신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데다가 또 막대한 자금을 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살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일단은 테슬라랑 GM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완성차 업체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테슬라랑 GM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거냐? 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 테슬라랑 GM에게 대표적인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밑단으로 내려오시면 양극재 업체까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 양극재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게 LNF. 그 다음에 GM 하면 양극재 하는 게 최근에 갑작스럽게 대규모 공시를 발표했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맞아요. 네. 네네. 이런 애들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해당 공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발적으로 끝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계속해서 좀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GM과 테슬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전기차를 또 찍어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중국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해요.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배터리 있어서는 중국의 CATL의 점유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1등이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북미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낮아진다라고 본다면 네. 상대적으로 국내 주요 K배터리 3사가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엔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싼 건 아니에요. 네.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막 자신 있게 비중 막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장기적으로 어차피 기업의 성장세를 보면서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비교적 싼 장비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비주 중에서도 그럼 뭐가 좋아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대규모 발주 움직임이 하반기부터 좀 나온다고 봤을 때 장비가 사실 2차 전지 쪽은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각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마다 이게 필요로 하는 모양과 이런 지질이 다 달라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원통형 있고 막 각형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 고객의 그 니즈에 맞춰서 타타타타닥 찍어낼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에 있어서도 뭐가 또 중요하게 보여지냐면 수율이 높은 걸 찾게 돼요. 업체들이. 수율이 뭐냐?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더라도 불량품이 얼마나 덜 나오느냐, 즉 정상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수율인데, 그 수율이 높은 장비 업체가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더 부각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장비 사이클상 또 부각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해둔 기업과 플러스 대규모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됩니다. 부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장비주 중에서는 대장주는 저는 PNT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PNT 특히 하반기 때 SK, LG, 삼성 중에서 가장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SK라고 하는데, 네. SK 주된 투자의 또 대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PNT고, 그 다음에 그 밑단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나마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CSI 이 정도는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장비 업체이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단순히 그냥 뭐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도 만들지만
추가적으로 이 폐배터리 네.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만들고 뭐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성장 모멘텀 관점에서는 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7월 시장이 사실 쉽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약간 마신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았는데요. 네. 이걸 오아시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 뒤집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사막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네. 급하게 막 또 취하세요. 그러니까 분명 투자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막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또 인내하시고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게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차분하게 지금처럼 잘 공부하셔서 닦으셔서 또 다가오는 상승장 때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부자TV 채널에서는요, 또 많은 주식 관련 인사이트, 얘기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약간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하락장에는 막 다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손절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또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승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사야 되지 하면서 막 분주한 그런 흐름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차원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이 어디고 또 주식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또 부자TV 채널 방문해 주셔서 여기는 좀 쏠림 현상이 없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르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딱 자기만의 뷰를 또 명확하게 제시하는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서 투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